일기 신도시에 사업까지 껑충 뛰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선도지구 투자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분당 일산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 주에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일기 신도시의 노후주택에 대한 특별법들이 가이드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선도지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태도라는 게 접근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도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선도지구를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책은요 되게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지만요 어떤 정책은 무지하게 느리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진행되지 않을 물건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가면요 오버슈팅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함의 공포 때문에 이걸 던져버리는 사람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일기 신도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선도지구에 대한 지정을 하니까는 일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호가가 4억까지 껑충 뛰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4억까지 껑충 뛴 건요. 이제 시범단지에 있는 한 아파트, 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종전거래가 한 15억 정도인데 호가가 19억까지 나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요, 요렇게 이제 가격들이 오름세의 형식을 가진 아파트의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정책들이 아직까지 이 정책의 방향이 2030년까지 준공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믿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때를 목적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요 중간에 오버슈팅이 되거나 가격들이 불안함이 있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 불안감에 이것들을 버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뭔가를 하려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나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예의주시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도지구를 대하는 태도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정책이요 단순하게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의 실리를 목적으로만 하진 않습니다. 정치적인 목적들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피해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실질적인 피해가 사전청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청약. 여기 보시면요. 주먹구구로 부동산 대책이 불러온 결과 사전청약이 사라진 자, 지켜지지 않은 공급 약속, 당첨자도 외면, 꾸준한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이 관건이다. 이 사전청약이요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청약은요 제가 얘기를 했지만요 예전 문재인 정부에서 착시적 공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거지 이게 이 약속을 이행을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 사전청약도 문재인 정부 때 했는데 전세 난민 각오해야 사전 로또 입주 지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뭐 입주까지도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하남의 가밀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가밀지구 지금 이미 이제 완성이 되어 있죠. 여기에 가밀지구라는 게 사전청약을 해가지고 뭔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전청약을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본청약이 이루어진 거 8년 뒤에 9년 뒤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되게 심각하죠. 그리고 11년이 지나서 12년이 지나서 입주를 한 데도 생기게 된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여기서도 지금 뭐 11년 동안 전세 난문으로 전전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 여러 가지가 뭐 로또를 가져준다는 말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희망 고문이다. 되게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청약도 이때에 정책적으로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비단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그 이전에도 보면은 사전청약 지금 양주 회청 같은 경우도 사전청약에 대해서 입주 예정일들이 계속 지연을 시켰죠. 예, 사전청약 한 이후에 이제 입주 예정일들이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못 지켜요. 2024년도 2월 달에 하겠다. 6월 달로 바뀌고 2028주 운전 같은 경우 2024년 10월 달에 하겠다는데 2026년 2년이 연기되고 이것도 1년이 연기되고 뭐 이것도 1년이 연기되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언제까지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렇잖아요.
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는 그때 관리처분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착공을 2027년도에 하겠습니다 한 건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이 정치적인 입장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한계 정도는 정말 빠르게 할 수는 있어요.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라는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도 사전 청약 차질 없이 추진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추진을 제대로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청약까지 뭐 5년 3년 늦어져. 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사전 청약을 들고 온 이유는요, 사전 청약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사전 청약과 마찬가지로 선도지구도 약속을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지켜지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진짜 빨리 되면요,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기름 뉴타운을 아시나요? 물론 아시겠죠. 기름 뉴타운은요, 되게 정말 초스피드로 개발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를 한 이후에 광속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기름 2구역하고 기름 4구역이죠. 여기를 착공을 합니다. 기름 2구역이 지금 기름 푸르지오고요. 기름 4구역이 기름 뉴타운 이편한 세상입니다. 요걸 착공을 해서, 그리고 2005년도 연말에 209랑 409, 4지구를 준공하고 입주를 해버립니다. 2003년도에 계획했는데 2005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주한 것들이 뭐 어떻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빨리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는 정치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빨리 진행하는 데는 한 군데 정도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것들을 좀 끝까지 가져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보면은 MB 정부 때 공급 정책이 되게 뛰어났어요. 되게 공급량을 많이 가져가게 했고, MB 정부가 좀 대단했던 게 취임 첫 해에 그 진짜 실천을 했어요. 2008년도 9월 달에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물론 재건축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빈 땅에다 가는 거니까. 그래서 강남권에 그린벨트를 풀죠. 거기가 어디죠? 내곡동하고 세곡동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고 보금자리를 건설하겠다 2008년도 하고요. 2012년도에까지 이제 3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2년 말까지 4년 동안에 54만 가구가 시행인가를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내곡동, 세곡동 쪽에 첫 입주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천을 빠르게 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걸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요, 빠르게 하나는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2030년까지 준공을 하는 거는 대부분 쉽지가 않습니다. 2027년도에 착공을 한다? 지금 이제 3년 남았잖아요. 지금 사업 시행인가 다음에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땅도 파야 되고, 뭐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들이 착공 전에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금방 되지 않거든요. 3년 안에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주력으로 하는 것, 정치적인 이용 목적을 위한 하나의 단지 정도는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 뭐 지금 8천 가구, 6천 가구, 4천 가구, 4천 가구 뭐 이렇게 이제 일기 신도시에 나오는 부분들이 대부분은 그 시간 내를 맞출 수는 없을 것이다. 사전 청약이 맞추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선도지구 투자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거는 시범적으로 선도지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을 보면요, 현실화가 되기 어려운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들로 이거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는 신축에 목마른 동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시간을 들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생애 주기가 조금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뭐 한 70세 이렇게 되면요, 여기를 기다리다가 노쇠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 맞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결론과, 긴 안목에서 좋은 입지와 예상되는 데를 좀
가져가는 것들을 좀 고민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조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선도지구에서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좀 유력한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저는 지금 그 몇 군데 중에서 서현동의 시범단지, 근데 이 시범단지가 원래는 한신하고 한양하고 우성하고 현대가 있었는데 이 네 개가 이제 조금 분열이 일어났죠. 역세권에 있는 한신 한양이 우리가 더 유리한데 우성 현대랑 같이 가서 되겠느냐, 동일을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분열이 돼서 둘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현 시범단지 통합 재건축에 대한 동의율들을 이제 거두면은 여기가 좀 되게 적극적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정자일로라고 미금역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한 5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가능성이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뭐 한솔마을보다는 저는 까치마을 1, 2단지랑 하얀마을 5단지가 이제 동의율이 80%가 훨씬 넘었잖아요. 그래서 요 세 군데가 좀 유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넣는다고 하면은 한솔마을까지도 저는 좀 적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임해동도 풍림하고 성경 효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 접근한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가 말했던 서현 시범이나 정자 일로라든지 아니면은 까치마을이라든지 한솔마을 다 접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돼도 상관없거든요.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순차적으로 매년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그 추가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데가 압축을 좀 3가지 정도로 시키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범이라든지 정자 일로라든지 이 2군데로 정한다. 그 중에서 가격에 맞는 거를 찾아본다. 사실은 7억대, 8억대 아파트도 거기 있거든요. 물론 이제 추가 분담금이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어떤 물건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서 여기를 가져가 가지고 긴 호흡을 가져간다면요.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뭐 시범단지가 된다고 해요.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에 또 다른 또 선도지구들이 또 지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그 다음 차순위로 됐던 데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분당 외에도 사실은 이제 일산 같은 경우도 강촌마을 1, 2단지라든지 백마마을이라든지 1, 2단지 이런 아파트들이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2개도 저는 좋은 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촌마을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제 내피셜이니까 이거를 참고만 믿지는 마십시오. 네, 믿지는 마시고 그리고 평촌도 이제 한가람 올판선 바로 앞에 있는 삼성 한양 두산이라는 아파트가 선도지구 선점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도 금강마을이라든지 뭐 1, 2차라든지 뭐 요런 데서 조금 은하마을하고 이제 경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삼봉 같은 경우도 을지랑 세종 아파트 2개가 통합으로 재건축을 좀 추진 중인 것 같고 그다음에 주공 2단지의 충무 1차 그리고 뭐 주공 11단지 장미 백합 요런 데들이 이제 군포 같은 경우도 좀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모두가 다 지정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우선은 1기 신도시를 접근할 때 아까 장기적으로 가라고 했고 좋은 입지면은 이게 설령 되지 않더라도 지금 우선 선점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조건은 2030년까지 된다고 생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더 길게 가져가시거나 중간에 상승장의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었을 때 중반부에 파는 전략으로 간다고 하면은 나쁘지는 않지만은 이거를 그냥 무작정 단기적으로 수익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큰일 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접근 방법들이 알 수 있는 거 알 수 없는 것 다 답은 하나거든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그리고 이 장기 투자에서 웬만하면은 좋은 곳으로 가니까 분당이 좋겠죠. 분당 쪽을 좀 첫 번째로 보고 그리고 돈이 부족하고 긴 호흡을 간다고 하면은 일산 쪽으로 가는 게 진보의 폭들이 큽니다. 근데 일산 같은 경우는 무서움이 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창릉 신도시가 있고 예, 지금 아직까지 이제 창릉 신도시랑 향후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2개가 맞부닥쳐 버리면요.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기죠. 이제 내가 가져갈 때 좀 이것들을 접근을 할 때 견뎌야 되는 어려운 순간들이 조금 생기긴 합니다. 그걸 견딜 수 있으면 가져가는 게 좋죠. 그래서 우선 뭐 이런 식으로 분당도 그다음에 1기 신도시를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일시적인 공포를 기회의 시선으로 바꿀 때 자산을 지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참 염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입주 폭탄 걱정했는데 검단 신고가 행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호구금포, 푸르지오 금호, 호반, 우미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4개의 아파트 대장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검단 신도시가요. 인천이거든요. 그리고 인천 서구인데요. 우리가 얘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기 위치 별로 안 좋고 교통 불편하다 했지만요. 그래도 인천에서 그나마 서울 접근성이 괜찮은 입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거래량도 뭐 나쁘지 않게 유일하게 인천에서 조금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가장 활발한 데가 이제 검단 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 이제 입주 폭탄도 있고 이 위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얘는 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입주 폭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입주 폭탄을 폭탄이라는 단어를 빼고 입주 기회라는 단어로 바꿔보십시오. 입주 기회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입주 폭탄이라는 건요. 우리가 한번 옛날에 보시면요. 송파의 헬리오시티 아시죠? 2018년도에 사람들이 이 문제가 많아서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 이 아파트도 송파 헬리오시티 그 당시에도 세입자 찾아 전셋값 하락했는데 전셋값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심각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19년도에 전세가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요. 이 지금 30평대거든요. 30평대인데 3억짜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5억대부터 6억, 7억 하다가 지금 쭉 올라갔다가 10몇 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급하게 6억대까지. 그리고 지금은 다시 11억 전후로 10억에서 12억 전후로 이렇게 가격들이 회복을 했죠. 입주장에 항상 안 좋습니다. 특히 헬리오시티는 9,500세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입주장에 안 좋았을 때 전세를 머물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싸게 전세를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매매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 당시에는 가격들이 지금 보시면은 2017년도 보시면 얼마입니까? 9억 10억이잖아요. 이때도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충분히 입주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폭탄으로 말고 기회로 해석하는 능력들이 어떤 판단 능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 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이 시기는 2018년도는 가격적으로 하락장이었어요. 조정장이었습니다. 헬리오시티 들어올 때는. 그래서 입주 폭탄이 입주 기회가 되는 전세든 매매든 기회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동탄2도 집주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입주 폭탄이 터져서. 근데 지금 동탄이 22억 찍은 아파트가 생겼죠. 롯데캐슬. 그리고 우포항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사실은 뭐 14억, 15억 하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비명이요.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 입주 폭탄을 활용한 사람들 그리고 분양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걸 견진 사람들은 환호를 받는 시기가 지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도도 미분양이사에서 마피 프리미엄이 있는데요. 지금 송도 같은 경우도 109라든지 309 보십시오. 뭐 20억이 넘는 아파트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최두익 주변요 가격들이 다 비쌉니다. 주상복합이라고 할지라도.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속출했지만요. 이게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강동구에 올해 입주가 아파트가 71%가 집중이 되는데 이게 뭐가 집중이 되겠죠? 올해의 71%, 그 대부분이 이 72%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마도 파크포레온일 겁니다. 둔촌 주공요. 여기가 이제는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겠죠. 이례적으로 2월부터 전세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11월 입주인데 과연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상컨대 지금 강동구가 어떠냐면요. 전세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올라가는데 입주 물량에 눌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오버랩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피 속출, 그 다음에 세입자 찾아 전세값 하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입자가 하락을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세가 하락을 하면요. 여기에서 입주를 할 때 전세를 맞춰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전세를 맞춥니다. 근데 전세가가 떨어지면요. 돈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매매 가격을 낮춰서
거래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동구에서 지금 이미 파크포레온이 가격들이 많이 올랐지만요. 장기적으로도 저는 이 아파트도 뭐 긴 안목에서 보면 30억은 훌쩍 넘어갈 수 있는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크포레온 같은 경우도 입주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장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래서 전세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매매가에서 협상 가능한 물건들이 나오면요, 여기에 집중하시는 어떤 포인트들도 되게 중요한 기회를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입주 폭탄 일시적이고 활용을 하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고, 그리고 분당, 일산, 그 다음에 평촌, 그리고 군포, 3번 중동까지 이제 어떤 지역들이 지금 지정이 되고 지정이 되려고 동의를 받고 있다는 부분과 긴 안목에서 선도지구를 가야 된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